너 내가 여기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파티장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50명 하객이 숨을 멈췄습니다. 상간녀 부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12년 전 퇴직금과 친정지원금 3억을 들여 남편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12년간 경영을 도맡았습니다. 시부모 병간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수간호사와 2년째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 부모에게 며느리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생신잔치 준비만 시키고 당일엔 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미영은 상간녀 부모를 이 자리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 거짓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녹음이 잔치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2024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손가락이 계산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월말 정산은 늘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병원을 연 지도 12년. 그 세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장부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료는 남편이, 경영은 아내가. 그것이 이 부부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컴퓨터 화면에 뜬 카드 명세서를 한 줄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약품비, 의료장비 리스료, 직원 급여, 공과금. 익숙한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어느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관리비. 월 180만 원. 자동이체. 미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병원 관련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세서를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같은 항목이 매달 빠지지 않고 찍혀 있었습니다. 1년 전, 2년 전까지 무려 24개월 동안 매달 180만 원씩 총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 오피스텔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월 180만 원이라니요. 아무리 고급 오피스텔이라도 그건 좀 이상했습니다. 관리비가 아니라 누군가 거주하면서 쓰는 생활비에 가까운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논현동에 오피스텔 있어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남편 성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거 투자용으로 하나 사뒀어. 왜?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던데요. 월세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즘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서 비워뒀어. 나중에 값 오르면 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 말투가 어쩐지 미영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태도가요. 하지만 미영은 그날 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의심보다 앞섰던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오피스텔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 주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영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병원 일을 핑계로 일찍 퇴근한 뒤 논현동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그냥 남편 소유의 빈 오피스텔을 확인하러 온 것뿐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1507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우편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무심코 그 우편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편함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성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라. 한소라. 그 이름을 미영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 개원 때부터 함께 일해온 수간호사였으니까요. 12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도 주고받았고 때로는 업무 얘기로 야근도 함께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설마, 설마. 그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미영은 이미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미영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난 인연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많아졌던 것, 학회 출장이 잦아졌던 것,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야 한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48년 인생, 12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슬픔보다 먼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확인해야겠어.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리고 진실을 향해서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12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2년 봄이었습니다. 36의 미영은 대기업 격리팀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늦깎이 결혼이었죠. 주변에서는 걱정 반 축하 반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행복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성철은 듬직해 보였고 무엇보다 함께 병원을 열자는 그의 제안이 가슴을 뛰게 했으니까요. 당신 격리 경력이면 병원 경영은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진료에만 집중하고 당신이 살림을 맡아줘. 성철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일군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동반자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미영은 7년간 모은 퇴직금 8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어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아버지는 말없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손이었죠. 논 팔면 되지. 네가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아버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팔았습니다. 2억 2천만 원. 그 돈이 미영의 퇴직금과 합쳐져 총 3억이 되었습니다. 병원 개원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미영은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희생.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병원 개원 준비는 오롯이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부터 의료장비 계약, 직원 채용 공고, 거래처 협상까지. 성철은 수술 집도와 진료 준비에만 매달렸고 나머지 모든 것은 미영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개원 첫 해 미영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환자가 늘었고 매출이 올랐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미영은 원무과장이자 격리이자 인사 담당이자 총무였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병원의 모든 실무는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병원만 돌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있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아버지 곁에서 미영은 40일을 보냈습니다. 병원 일과 간병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아침이면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남편 성철은 병실에 몇 번이나 왔을까요? 미영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5번, 고작 5번이었습니다. 나는 병원 비울 수가 없어. 환자들이 있잖아. 성철의 말에 미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병원을 지켜야 했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만 그 누군가가 늘 자신이라는 사실이 조금 서글펐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2년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활이 문제였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 기간 동안 미영은 매일 시어머니 댁을 오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도왔고 식사를 챙겼고 약을 관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아들이 바쁜 건 알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미영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명절은 또 어땠습니까? 설과 추석이면 미영은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동태전, 육전, 호박전, 깻잎전, 버섯전, 고추전, 두부전. 끝도 없이 부쳐야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떡국, 식혜까지. 모든 음식을 미영 혼자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명절 당일에만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음식을 싸들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딸들은 시집간 몸이니까 며느리가 해야지. 미영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요. 미영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장을 뒤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 강성철, 지분 100%, 미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습니다. 3억을 투자하고 12년을 바쳤는데 법적으로 이 병원의 미영의 지분은 0%였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나는 뭐였지? 미영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12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논을 팔아 마련한 3억, 새벽부터 밤까지 병원을 지킨 수천 일의 시간들, 시부모님 간병에 바친 밤들, 명절마다 부엌에 서서 보낸 수백 시간.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나란히 적힌 남편과 다른 여자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등기부등본. 미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서서히 분노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그 봄날 희망에 부풀어 병원 문을 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친 12년의 무게만큼을요. 미영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12년간 모셔온 시어머니였으니까요. 2024년 10월의 어느 오후 미영은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77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덕분이었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뭔데? 또 병원 일이야? 아니요. 성철 씨 일입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우편함 사진이었습니다. 강성철, 한소라. 두 이름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요.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소라, 병원 간호사 말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미영에게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놀라움이 아니라 귀찮음에 가까웠습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좀 그러면 어때서? 다 그런 거야.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 씨가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밥 굶겼어? 때렸어?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미영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영이 왜 이런 일로 찾아와서 귀찮게 구느냐는 짜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들 다 그래. 밖에서 좀 바람 피워도 집은 지키잖아. 병원이나 잘 지켜. 그게 내 할 일이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무릎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을 도왔습니다.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남편 성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한솔아, 씨랑 얼마나 된 거예요? 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그래? 어머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오피스텔 우편함에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있던데요. 성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무 병원 일만 했잖아. 나는 외로웠어.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병원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병원을 지킨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병원 일을 한 게 잘못이에요?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요. 경영은 맡기고 진료에만 집중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가 12년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만 했다고. 나한테 신경을 안 썼잖아. 성철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 탓을 했습니다. 12년간 병원을 위해 헌신한 것이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성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알아둬. 내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병원 등기부등본 봤어? 내 이름 있어? 없잖아. 이혼해봤자 넌 빈손이야.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이혼 얘기 들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은 무슨 진심? 이혼하면 뭐가 남는데? 넌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에 내 이름 없어. 집도 성철이 명의야. 너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조용히 있으면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성철이 미영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억 있어.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 서로 좋게 끝내자.
미영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1억. 12년의 값이 1억이라는 말입니까? 3억을 투자하고 12년을 바치고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명절마다 전을 부쳤는데 그 모든 것의 대가가 고작 1억이라니요. 미영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싫어요. 뭐? 1억으로는 안 돼요. 내 12년은 그 값이 아니에요. 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에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적이 되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결심뿐이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워서 되찾을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어떻게 됐든 반드시요. 10월 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로 며칠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미영은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아, 11월 15일에 내 희수잔치 하기로 했다. 알지? 희수잔치. 77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던 행사였죠. 미영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그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초대장 발송, 식순 구성까지 모든 실무는 여전히 미영의 몫이었으니까요. 네, 어머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날 병원 2호점 개원식도 같이 하기로 했어. 성철이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미영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2호점 개원식이라니요. 2호점 계획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희수잔치와 같은 날이라니요. 어머님, 그건 좀 갑작스러운데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 의료계 사람들도 많이 올 거야. 큰 행사니까 제대로 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에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말이다.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날 너는 안 와도 돼.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행사 준비만 해놓고 당일에는 오지 마. 내가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 요즘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년간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희수잔치 준비도 전부 자신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사 당일에는 오지 말라니요.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어머님,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당일에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어색해서 오지 말라는 것 치고는 너무 단호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행사 준비건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보내온 견적서와 식순 초안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시아버지만 거실에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언제 들어오세요? 응,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잠깐 기다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출하시면서 두고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미영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알림 미리 보기에 뜬 몇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사돈될 뿐.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이라니요. 무슨 사돈 말입니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메시지 창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한소라 어머니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희 성철이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갔어요. 그 뒤로 혼자 병원 일에만 매달렸는데 이제야 소라 씨를 만나서 다시 웃게 됐네요. 미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고요. 아이도 없이 갔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미영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라 씨가 성철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원 개원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12년을 기다린 인연이죠. 12년을 기다린 인연이라니요. 그 12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병원을 지키고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그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인데요. 미영은 메시지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희수잔치 다음 날인 11월 16일에 재혼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소라 부모가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희수잔치에 자신을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요. 소라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되니까요. 10년 전에 죽었다고 해놓은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면 곤란하니까요.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논을 팔아 3억을 투자했습니다. 시아버지 뇌경색 때 40일을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왔었어? 언제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미영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왔습니다. 호텔 견적서 드리려고요. 아, 그래. 거기 놔둬. 나중에 볼게. 시어머니는 미영을 스쳐 지나가며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인사를 하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했던가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수잔치 다음 날 재혼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희수잔치에는 자신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소라를 새 며느리로 맞이하려는 계획이요. 12년간 바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음모였습니다. 미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미영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자신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꾸민 무대 위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미영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희수잔치 11월 15일 하객 150명과 의료계 인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 시어머니가 자신을 오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자리. 미영은 거기에 갈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12년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는지를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덤벼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언니 박정희. 법무사 사무실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언니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서류를 수없이 다뤄본 사람이었죠. 미영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웬일이야? 미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할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단 만나자. 어디야?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요. 지금 가고 있어. 언니 사무실로. 미영은 차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서러움까지도요. 사무실 문을 열자 언니 박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2살의 언니는 미영보다 4살 위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20년째 운영하며 수많은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사건을 다뤄온 사람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가 그녀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의 물음에 미영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점점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발견한 두 개의 이름,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남편의 뻔뻔한 책임 전가, 1억을 내밀며 조용히 나가라던 그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본 충격적인 메시지들, 자신을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거짓말까지. 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요. 미영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어. 희수잔치 날 다 밝히고 싶어.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손을 들어 미영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감정으로 싸우면 무슨 말이야, 언니? 지금 내가 희수잔치에 쳐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어머니는 너 보고 미쳤다고 할 거고 남편은 정신 나간 아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할 거야. 오히려 내가 불리해져.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언니가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로 싸워야 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 20년 동안 이 일했어. 이혼 사건, 재산분할 사건 수백 건은 다뤄봤어. 아는 게 뭔지 알아?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운 사람은 대부분 졌어. 근데 증거를 차곡차곡 모은 사람은 이겼어. 법원은 눈물에 감동하지 않아. 서류에 감동해. 언니의 말이 미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류에 감동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언니가 펜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언니의 손끝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원 자금 투자네요. 내가 퇴직금 8천만 원 넣었다고 했지? 그 통장 거래 내역 뽑아. 아버지 논판 돈 2억 2천도 마찬가지야. 송금 기록, 차용증 있으면 찾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료들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12년 전 서류들이지만 분명히 보관해 두었을 겁니다. 두 번째, 병원 경영 기여 증거. 내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이메일 기록 있어? 거래처랑 주고받은 것들? 있어. 의료장비 계약, 약품 납품 계약, 인테리어 업체랑 주고받은 것들 다 내 이메일로 했어. 좋아. 그거 다 출력해. 직원 채용 공고도 내가 올렸지? 면접도 내가 받고? 응. 거의 다 내가 했어. 그것도 증거야. 채용 관련 서류, 면접 기록, 직원들 근로계약서, 사본 다 모아. 거래처 미팅 기록도 있으면 찾아. 언니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목록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외도 증거. 오피스텔 계약서 확인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 그것 떼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거야. 카드 내역도 확인해. 오피스텔 관리비 말고도 다른 지출 내역 있을 거야. 호텔, 식당, 선물 구매 같은 것들. 미영은 머릿속으로 병원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월말 정산을 자신이 했으니 카드 내역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본 문자 내용. 그거 캡처 못했지? 못했어. 급하게 봐서.
괜찮아. 그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언니가 펜을 내려놓고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녹음. 녹음?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소라 부모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통화를 녹음해.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녹음이 증거로 인정돼? 당사자 간 통화는 녹음해도 돼. 불법 아니야. 시어머니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야.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야 해. 재산분할 전문으로. 변호사? 응.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이혼 재산분할 전문이야. 실력 좋아. 소개해 줄게.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미영은 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고마워. 고맙긴. 내가 내 동생인데. 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다 알아.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전 부치느라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시아버지 간병할 때 새벽에 울면서 전화한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넌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다 참고 살았잖아. 이제는 참지 마. 내 목 찾아. 언니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5살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하고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영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원 자금 송금 내역, 친정 아버지 차용증, 병원 경영 관련 이메일 출력물, 카드 명세서 사본. 잘 준비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기여도 입증에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기여도라면 40% 이상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상간녀 부모에게 거짓말한 것도 증거가 될까요? 됩니다. 그 녹음만 확보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시어머니가 외도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윤미영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녹음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한테서 직접 확인받으세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그 녹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사무실을 나서며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희수잔치까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연락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언니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년간 쌓아온 증거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희수잔치를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아침부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을 해야 하는 날이요. 언니와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녹음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음 앱을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테스트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전화를 걸기 전 미영은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시어머니가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가 조언해 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추궁하듯이 물으면 안 돼. 그냥 궁금한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처럼 물어봐. 그래야 경계를 안 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영은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알아. 왜? 미영은 애써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것을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희수잔치 준비 때문에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손님 명단 최종 점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수잔치 준비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내심 안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라 씨 부모님도 오시는 거죠? 좌석 배치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응와. 따로 좋은 자리 마련해놔. 네. 그런데 어머님, 소라 씨 부모님께는 저희 집안 얘기 어떻게 해두셨어요? 제가 인사드릴 때 참고하려고요.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걸까요? 뭘 인사해? 너 그날 안 온다며. 아, 네. 그건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저도 맞춰서 행동하죠. 미영은 최대한 순종적인 며느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목소리를요. 12년간 연기해온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첫 부인이 갔다고 했지.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이는요? 아이도 없이 갔다고 했어. 그래서 성철이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다고.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소라 씨가 성철 씨 첫 만남이라고 하셨어요?
응. 소라가 성철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병원 개원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 12년을 기다린 인연이라고.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인연. 그 12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니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확인드릴 건 이게 다예요. 그래. 행사 준비 잘해. 실수 없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녹음 앱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성공. 3분 47초. 미영은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첫 부인이 갔다고 했지. 아이도 없이 갔다고 했어. 소라가 성철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12년을 기다린 인연이라고.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허탈함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다시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왜? 성철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남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희수잔치 준비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뭔데? 빨리 말해. 바빠. 소라 씨 부모님한테 저 얘기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뭔 소리야? 소라 씨 부모님이 저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당신 아내라는 거. 성철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 복잡해지니까. 그럼 소라 씨 부모님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뭘 그렇게 따져. 미영은 손에 힘을 주어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 씨 부모님은 당신이 유부남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해? 어차피 정리될 건데. 네, 알겠어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2분 12초. 짧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이 두 문장이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도했고 남편이 동조했다는 증거. 둘 다 자신의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미영은 2개의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도 전송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몇 분 후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이제 다음 단계야.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성공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통쾌함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무심했지만 그래도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돌아갈 길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 때문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수잔치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요. 녹음을 확보한 다음 날 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라 부모의 주소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영은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한소라. 병원 직원들과 SNS 친구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계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소라의 게시물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일상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요. 미영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물에서 멈췄습니다. 추석 명절 사진이었습니다. 소라가 부모님 댁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배경에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상자에 적힌 주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나머지 주소는 흐릿했지만 대전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미영은 다른 게시물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소라가 부모님 생신 때 올린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식당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대전 서구였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소라의 다른 게시물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 동네 공원이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그 공원 이름을 검색하니 대전 서구 둔산동 근처였습니다. 미영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소라 부모님 주소 대충 알아냈어. 대전 서구 둔산동 쪽인 것 같아. 정확한 주소 알아낼 수 있을까?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안 되고. 잠깐, 소라가 병원 직원이지? 직원 인사 서류에 비상 연락처 있지 않아? 미영은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직원 채용 서류에 비상 연락처와 보호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사 서류는 미영이 관리하고 있었죠. 언니 고마워. 찾았어. 미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 서류함에서 한소라의 인사 서류를 찾았습니다. 비상 연락처란에 아버지 한정수 그리고 대전의 정확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희수잔치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었죠. 미영은 컴퓨터로 초대장 디자인을 직접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테두리에 금색 글씨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적었습니다. 강성철, 윤미영 결혼 12주년. 정형외과 병원 개원 12주년. 시어머니 희수 축하연. 3가지 행사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결혼 12주년이 가장 위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했습니다. 미영은 완성된 초대장을 프린트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묵직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초대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정수, 주소는 대전 서구. 소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접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미영은 그 접수증을 손에 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체국 문을 나서는 순간 미영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찔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소란의 부모한테 초대장 보냈다며? 그것도 결혼 12주년이라고? 내가 미쳤어?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보낸 거예요. 저와 성철 씨가 결혼한 지 12년 됐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장난할 때야? 너 때문에 일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든 건 저 아니에요. 어머님이 소라 씨 부모님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저를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알 건 다 알아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조용히 끝내자. 1억 줄게. 아니, 1억 5천 줄게. 그러니까 초대장 건 없던 일로 하고 희수잔치에도 오지 마. 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12년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얼마면 돼? 2억? 2억이면 되겠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몫이에요. 제가 12년간 바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이 숫자 불러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끊은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이번에는 남편 성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너 진짜 소란의 부모한테 초대장 보낸 거야? 응. 미쳤어? 왜 그래? 왜 그러긴. 진실을 알려준 거지.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미안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미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요.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미안한 건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일이 복잡해져서 그런 거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얘기할 것 없어. 미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12년 동안 참고 삼켰던 말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대전 지역 번호. 미영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윤미영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소라 어머니예요.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라 어머니,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장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좀.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라 어머니를 만난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내일 KTX 타고 서울 올라갈게요.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도 될까요? 네, 그래요. 시간 정해서 문자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온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따지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희수잔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2024년 11월 14일 희수잔치 하루 전이었습니다. 미영은 약속 장소인 서울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오전 11시에 도착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었죠. 미영은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가 나서 따지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11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단정한 머리,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소라 씨 어머님이세요? 여성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미영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소라 어머니가 미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뭐 드실래요? 커피? 차? 아, 그냥 따뜻한 물이요. 미영이 물을 주문했습니다. 소라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초대장 받고 정말 놀랐어요. 결혼 12주년이라고 적혀 있길래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미영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강성철, 윤미영. 2012년 3월 15일 혼인신고. 올해로 12년째예요. 소라 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강 원장님이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저희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아이는 없지만 함께 병원 열고 1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미영은 봉투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12년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식, 명절 가족 사진, 여행 사진.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사진첩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강 원장님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첫 부인을 잃었다고, 아이도 없이 갔다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거짓말을요. 그 말 제가 직접 녹음했어요. 미영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첫 부인이 갔다고 했지. 아이도 없이 갔다고 했어. 소라가 성철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12년을 기다린 인연이라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라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소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네. 저도 속았고 어머님도 속으신 거예요. 소라 어머니가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대장 받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무슨 장난이냐 싶었죠.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왜 굳이 이런 걸 보냈을까?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미영은 소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딸의 좋은 혼처를 믿었다가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화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속으신 거니까요.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소라가 알고 있었을까요? 강 원장님이 유부남인 거. 미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소라 씨는 병원 개원 때부터 함께 일했거든요. 12년 동안 제가 원장 부인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소라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소라가 알면서도 남의 남편을. 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휴지를 건네고 물을 권했습니다. 이 여성의 슬픔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소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남의 가정을 파탄낸 거 정말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강 원장님 어머니 말만 믿었어요. 좋은 집안이고 우리 딸 잘 챙겨줄 거라고. 완전히 속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님은 피해자예요. 시어머니가 어머님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소라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영 씨,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영은 소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소라 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남의 가정 파탄낸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저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도 되고 싶어요. 그래야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미영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라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어머님, 그럼 희수잔치에 같이 가실래요? 소라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요? 네. 내일 희수잔치에 저도 갈 거예요. 거기서 다 밝힐 거예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직접 따지실 수 있잖아요. 왜 거짓말했냐고. 소라 어머니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따지겠습니다. 면전에서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 못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미영 씨. 네. 나중에 재판하시면 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속았는지 증언할게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낯선 여성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다니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은 사람끼리 뭉쳐야죠. 소라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소라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라네요. 받으세요. 소라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서울 갔다던데 무슨 일이야?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윤미영 씨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알고 있었더라. 강 원장이 유부남인 거. 엄마, 그게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소라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소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희수잔치에서 봐요. 같이 끝내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지를 만났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납니다. 2024년 11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미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밤새 뒤척였거든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쳤습니다. 12년을 기다린 날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희수잔치 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8세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오전 9시 미영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행사는 정오의 시작이었지만 미영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 희수잔치 장소였습니다. 미영은 행사 준비 담당자로서 호텔 측과 사전에 조율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막 문구였죠. 시어머니에게는 축희수라고만 적힌 현수막 시안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작을 맡긴 현수막은 달랐습니다. 강성철, 윤미영 결혼 12주년, 정형외과 병원 개원 12주년, 시어머니 희수 축하연, 세 줄이 나란히 적힌 현수막이었습니다. 미영은 호텔 담당자를 만나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현수막 설치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영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현수막을 확인했습니다. 무대 뒤편 벽면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미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상석 테이블과 소라 부모 좌석에 놓아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결혼사진, 병원 경영 기여 자료, 그리고 외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직접 해당 좌석에 봉투를 배치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미영은 연회장 뒤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릴 작정이었죠.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라 어머니였습니다. 미영 씨, 저 도착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네, 어머님. 하객 입장할 때 같이 들어가세요. 저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힘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문틈으로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병원 거래처 관계자들, 시댁 친척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시 30분 시어머니가 입장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저고리에 금색 자수가 놓인 치마. 77세 희수를 맞은 노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무대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은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표정을 금세 추스르더군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남편 성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미영을 찾고 있었겠죠. 12시 40분 소라 부모가 입장했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소라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소라 부모가 지정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라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한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희수 축하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서 일어나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희수를 축하하는 자리이자 강성철 원장님 병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가족을 대표하여.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대기실 문을 열고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영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을 준비한 걸음이었으니까요. 무대 위로 올라간 미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미영입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성철 원장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12년째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첫 부인이 갔다고 했지. 아이도 없이 갔다고 했어. 소라가 성철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12년을 기다린 인연이라고.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미영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시어머니께서 한소라 씨 부모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저를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드셨더라고요. 1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이도 없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연회장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그때 소라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성철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소라 아버지가 성철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유부남이면서 우리 딸한테 접근하고 우리한테는 거짓말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성철이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라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다가 멱살을 놓으며 내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처음 봐. 역겹다. 소라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아내가 죽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뭘 믿고 딸을 보내려고 했는데, 사돈 된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소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연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무대에서 내려와 성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철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미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철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12년 수고비입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철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샴페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성철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미영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2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 그리고 해방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12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수잔치 폭로 이후 미영의 삶은 법정 싸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미영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었죠. 변호사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재판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성철 측에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병원은 자신의 의료 실력으로 키운 것이라고, 미영의 기여는 단순 보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영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개원 자금 3억 원의 송금 내역, 12년간의 병원 경영 이메일, 거래처, 계약서, 직원 채용 기록, 모든 것이 미영의 기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습니다. 소라 어머니였습니다. 소라 어머니는 약속대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거짓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속았는지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는 말, 아이도 없이 갔다는 말, 소라가 성철의 첫사랑이라는 말. 모든 거짓말이 법정 기록에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좋은 혼처라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소라 어머니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도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2026년 3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16개월간의 긴 싸움 끝이었습니다. 법원은 미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 병원에 대해 미영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병원 재산가치 20억 원의 40%, 즉 8억 원이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가 더해졌습니다. 외도에 대한 기본 위자료에 시어머니의 가담과 상간녀 인지 등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8억 원 더하기 2억 5천만 원, 총 10억 5천만 원. 미영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원고의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됨. 12년간의 헌신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법원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 후 미영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돈으로 그냥 편하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시부모님을 간병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뇌경색 간병 40일, 시어머니 재활 보조 6개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7년 6월 미영은 재가 요양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미영케어였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이용자 10명 남짓한 작은 센터였죠. 하지만 미영에게는 12년간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간병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보호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죠. 센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간병 경험이 있어서 다르다는 평가가 돌았습니다. 이용자가 늘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작은 센터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2027년 9월 미영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센터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윤미영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양 분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한승우, 중견 제약회사 대표였습니다. 연매출 500억 규모의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죠. 미영은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승우는 센터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 운영 방식, 직원 교육 시스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간병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시부모님을 모셨었어요. 그 경험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르구나. 서류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보신 분이 운영하시니까. 미영은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부모 간병은 힘들고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 자신의 강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우는 투자 협의를 위해 몇 번 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요. 승우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녀 없이 홀로 지내왔다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일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12년이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결혼 생활 12년 했거든요. 이제는 끝났지만요. 승우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12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승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12년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분이시네요. 고생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 말이 미영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실력. 누군가 자신의 12년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을 응원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2028년 5월 미영과 승우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 언니 정희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야, 너 진짜 역전했다. 언니 정희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역전이야. 그냥 좋은 사람 만난 거지. 좋은 사람이 어디서 그냥 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온 거야. 미영은 웃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승우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얘기해요? 언니가 제가 역전했대요. 역전이라. 글쎄요, 저는 그냥 늦었지만 제대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승우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편 미영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철은 미영이 떠난 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영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희수잔치 스캔들이 의료계에 퍼지면서 환자들도 이탈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2호점 개원은 포기해야 했고 1호점도 규모를 줄여야 했습니다. 소라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소라의 부모가 강력히 반대했고 소라 자신도 성철에게 실망했습니다. 결국 소라가 먼저 떠났습니다. 병원도 퇴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수잔치 이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의료계와 지인들 사이에 거짓말쟁이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죠.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2028년 가을, 미영케어는 세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승우의 투자와 미영의 경영 능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작은 센터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새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미영은 새 센터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영케어 3호점.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다가와 미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병원 개원식 때도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병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 시작은 진짜 내 거예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대표님 거죠. 승우가 웃었습니다. 미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52세, 늦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미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